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 더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안에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호영 박사님 시간 때문에 늘 사전 녹화하는데요. 네, 우리 두 분 함께 뵙겠습니다. 김신권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호영입니다. 네, 박사님 그쪽 날씨 괜찮으십니까? 어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날씨 괜찮으세요? 날씨요? 예, 예. 오늘 여기 하루 종일 비가 왔기 때문에 좀 시원해졌는데 계속해서 덥습니다. 아직도 거기도. 10도 올라가고네. 예.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날씨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문제죠, 지금. 네. 네.
한 인간이 지금 문제인데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뭐 트럼프 개인에게 좀 집중했다면, 뭐라고 할까, 집단적인 어리석음?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좋다고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그게 뭐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떨 때 보면은,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네. 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특히 저는 뭐 한국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그 미국의 뉴스는 자세히 듣고 있는데 요즘 그 미국이 돌아가는 걸 보고 오면은 그 대통령이 그 하는 이야기가 합리적이건 합리적이 아니건 또는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그 어떤 그 좀 과장된 또는 좀 왜곡된 그 언어를 가지고서 소위 그 에코 체인버라고 이렇게 울림을 해서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고라든지 뭘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깊이 있는 의미를 찾는 그런 식의 사고는 없어지고요. 그냥 따라갑니다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이제 소위 이거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미국이 그 위대하지 않았던 때도 없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부자예요. 돈 많아지는 거. 딴거 상관없이. 근데 그것이 먹혀드는데 말이죠. 그 제가 좀 이해 못하는 것이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소위 그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제 비싸지고 소비자의 부담이 많아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같으면은 그 양이 적어져요. 음식도 같은 뭐 업을 하던 것도 이것이 이제 작아져서 그 만드는 사람들이 좀 이윤을 보게끔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사실. 그리고 음. 뭐 텍스 컷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감해주지만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네. 근데 이런 식의 소위 좀 과장되거나 왜곡된 그런 어떤 구호를 가지고서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지 않으면은 벌 받아요, 벌 받아. 공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가지고서 지금 마가가 그 마치 아주 그 나라의 그 아주 제일 중요한 구호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맥이 못 쓰고요.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라파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지금 미국을 얕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주 무슨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 이런 현상을 보아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런 하나의 집단적인 어리석음이 생겨가지고서 소위 비판적인 또는 분석적인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찾는 그런 식의 사고가 지금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걸 보고 상당히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만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네. 한국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집단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collective stupid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개념은 음, 지금까지 연구가 조금 돼 있고 정립이 약간 돼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은 이제 정반대 개념, 집단 지성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지성적인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단체, 위원회 혹은 어떤 그 그룹이 서로 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바보 같은 의견을 만들고 바보 같은 길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떤 경우는 집단 지성이 되고 어떤 경우는 집단 어리석음이 되고 음. 이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집단 지성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 어리석음 쪽으로 가깝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한국 대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극우화, 미국뿐만 아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 또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가 간신히 지금 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많으면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불확실함 때문에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극우화되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집단의 무지함 이것들이 좀 더 쉽게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모든 것이 특히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 때문에 이런 그 견고한 어떤 그 거짓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고 뭐요. 그것이 이제 그 산울림 같이 울려가지고서 그것만이 살고 비판적인 사고가 맥을 못 쓰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음, 제가 일제시대에는 그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일본 사람이 담임이었었는데 맨날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이죠. 그땐 다 뭐 전쟁 때니까 말이죠. 다 나가서 군대 나가서 이제 뭐 그 자살 폭탄이 되거나 가미가제가 되거나 해서 이제 죽는 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서 아주 세뇌를 시켜요. 세뇌를 시켜.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사고를 하는 여유가 없어지고 특히 어린 나이에는 아주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네, 네. 그것이 사실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다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고들을 하는 그런 길을 그 막아줍니다. 그래서 집단의 구조가 문제인데요. 집단의 구조가 그 비판 못하고 또 반대 못하고 말이죠. 또 자유로운 표현을 못하고 특히 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통에서 한쪽으로만 내려오는 그런 저거에서 반대를 못하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나라가 그 하나가 돼 가지고서 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간다. 뭐 이런 식의 사고에서 나도 거기에 일원이 아니냐 해서 그 나의 개성은 잊어버리고요. 거기가 따라가게 되는 하나의 그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일제시대 경험을 얘기하지만은
지금도 볼 거 같으면 말이죠. 그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게 어떻게 구호가 되나, 또 저런 게 어떻게 그 어떤 원칙이 되나, 그런 것이 의심이 갖다가 많이 있어요. 음. 뭐 한국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계엄령을 찬성하고 그 탄핵을 반대한 그 집단들이 말이죠. 지금 다 끝나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도 아직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공포 심리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그 천대를 받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볼 것 같으면은 저거 저, 저 무슨 저 집단은 그야말로 다들 바보가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 듣다가 궁금해진 게 있었는데, 일단, 그, 지금 박사님처럼 들으면서, 이건 좀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일종의 판단력, 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데? 라고 하는 판단력.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맞겠지. 혹은 언론이 야, TV에서 하는 말이 신문에 나온 말인데 이게 틀리겠어? 언론이 하는 말은 다 맞겠지라고 하는 수능적인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뭐 퍼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성으로 다 받아들이는지 뭐 이런 그런 게 좀 그 결과물이 좀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뭐 그런 결과들이 좀 있나요? 딱히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거를 무슨 퍼센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분류해서 퍼센트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아니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이거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적인 어리석음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집단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서 지성을 만들면 그거는 집단 지성이 되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상하고 바보 같은 일들을 하면 그건 이제 집단적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바보라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그 조직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제 아까 이용 선생님도 말씀하신 건데 이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아니 예가 그럼 그겁니다. 네. 요거는 그러면 집단은 예를 들면 검찰처럼 우리나라 검찰처럼 그런 집단은 존재해요. 그런데 집단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집단이에요. 그걸 집단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룹 안에서 공통적인 멘탈리티를 공유하는, 센티멘트를 공유하고 멘탈리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독자적으로 나 혼자서 라디오만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거는 그렇게 집단적인 어리석음이라 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고립된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집단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효영 선생님 말씀하신 예 중에 좋은 예가 뭐냐면, 일본입니다. 2차 대전을, 이 당시에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어요. 일본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 자체가 세계 열강에 포함될 만큼, 제가 19세기 역사를 보면, 어,
19세기랑 20세기 초반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그냥 유럽 열강들이 일본을 똑같이 열강으로 쳐줘요. 일본에 대한 어떤 존경도 있고 일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일본을 굉장히 중요한 중국은 굉장히 무시하지만 일본을 굉장히 강대국으로 쳐줍니다. 미국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강대국으로 쳐줘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일본을 무시해서 그렇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그렇겠네요. 사람도 되게 그러니까 2차 많았고요. 대전, 2차 네네. 대전의 그 주역이 되었을 테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일본이 2차 대전을 만들기 전에는 태평양 전쟁을 만들기 전에는 태평양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열강에 끼어들어서 식민지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을 건드려서 전쟁을 한 거예요. 진주만을 한 겁니다. 진주만. 그것도 네, 진주만 사건을 일으킨 것이 일본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진주만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인데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 그거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 지성, 이른바 그게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적 어리석음인데 어느 누구도 그 집단적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은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쪽 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 미국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으니까 태평양에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 전력을 미국의 그 해상 전력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면 우리랑 어, 평화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꿈을 꾸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진주만을 일으켰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어, 보고들이 와. 이야기, 네. 보고 그런 수많은 논의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진주만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그 안에서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내부적인 논리가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아무런 제재와 비판을 받지 않고 그게 점점 커져서 이런 바보 같은 논리로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거에 주목을 해야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세상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이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조직의 문화. 조직 문화가 굉장히 획일적이고 압제적이고 거기에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문화라면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내용들은 집단 스튜피디티, 콜렉티브 스튜피디티 어리석음이 되지 집단 지성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활발한 비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진주만 공격할 적에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유명한 해군의 장군이자 제독인데 그분은 이제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을 압니다. 그래서 미국 건드리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주만 복격하는 그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못해요. 그때 도조가 이끄는 군발들이 조성한 집단이 말이죠. 하도 강하고 또 무섭기 때문에 결국 야마모토 이소로쿠도 할 수 없이 참전을 해가지고서 사령관이 돼가지고서 미국하고 싸우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 목소리가 다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맞살대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국가나 어떤 집단을 다 지성인들인데도 바보를 만드는 게 아닌가. 독일도 보세요. 독일도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히틀러가 파시 저 뭐야 파시 하고서 독재 정권을 어떻게 뭐 다 따라갔죠.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뭘 모든 그 사람들을 또 집단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그럼에도 그러니까 집단들 어떤 조직 안에 집단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관세 이야기 해 주셨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처음에 관세를 올려놔 보니까 물가 안 올라가더라. 왜냐면은 사람들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미 물건을 다 재고를 확보를 해 놓으니까 물건이 아니, 그 관세가 그 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피부로 느껴질 텐데 뭐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 아마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좀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피부로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에 의해서 몸으로 피부로 좀 와 닿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막 지지해요. 이런 현실의 문제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 나가서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알 텐데, 아, 그래도 괜찮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이 예, 그 정치하고 있을 때 대통령 있을 때도 분명히 안 좋아지는데 막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환호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 당사자들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형적인 예인데요. 그 사실상 트럼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리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손해 보는 것이 하층 또 중산계통이 많이 이제 손해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요. 진짜 집단 어리석음이 돼가지고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도 트럼프를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나서서 그 자기네들이 위대한 미국을 만든다고 외치고 있고 하다못해 폭력까지도 이렇게 구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양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게 집단 어리석음 이거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 왜 난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서 트럼프를 따르는지 또 트럼프가 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그걸 다 자기가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그 집단 어리석음의 아주 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말씀하십시오. 네. 트럼프는 사실이요. 그 국제재판소가 아니라 그, 그 범죄로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것이 23개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대법원에서 그거에 대한 그 면역성을 줘가지고서 지금 트럼프 하는 짓들, 법을 어기고 판사가 하는데도 말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다 통합니다. 난 이런 거 보면 참 얼마나 한심한지 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사님도 아까 양 목사님 얘기하신 그것들과 또 이호 선생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건데, 이런 바보 같은 집단이 되는 그 원인이 사람들이 모두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 개개인으로 보면 다 자기 분야에서 똑똑하고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성을 갖추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런 집단적인 어떤 사고 안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이런 사고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재생산하고 있는 내부적인 논리 안에서만 갇혀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선입견,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거에 완전히 꽂혀 있으면 우리가 점점 물가가 올라서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게 되고 음, 마치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트럼프 개인의 결정이기도 하지만은 그 트럼프 내각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트럼프가 뭘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얘기하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집단적인 결정 자체도 집단적인 어리석음들이 그 위에서 나타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동질감, 일체감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소속감을 갖고 그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 트럼프에서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세웠잖아요. 트럼프가. 그 그렇죠. 말 들을 그런 사람들. 사람들만 뽑아서 근데 일기 때 처음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됐을 때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내각에 있었어요. 그 국무장관 틸러슨이라든지 또는 그 국방장관 하던 마티스 같은 사람은 그 충성 맹세할 적에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트럼프가 뭘 배웠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쓰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자기 따르고 자기한테 아부하고 또 자기한테 붙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뽑아서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요직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 지금 효과를 발휘해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버팁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때 주변에서 무슨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젤렌스키를 말 학대하고 욕하고 너 감사도 못한다고 그러야 정말 그 비난하고 해서 아주 그냥 창피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랬죠. 예. 그런 사람들만 뽑습니다. 아주 그냥 그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있건 없건 어디 나라 대사로 보내주고 말이죠. 그 중요한 요직에 앉히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게 진행이 되는데도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저거 왜 저러나? 그 뭐 지금 앱스타인의 그 파일에 나와 있는 그 고객 명부 그것도 그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뻔하거든요.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좀 공개 안 하고 지금 어저께는 뭔가 일부 보도가 그 파일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의 이름을 지웠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게 통하니까 좀 큰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다 뭐 어떤 집단이 아니라 요즘 막 보면 이거 미국 국민들이 다 그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우리 김희영 박사님이 바보들만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증거들이 이단에도 보면요. 막 서울대 나온 사람들, 신천지에 막 검사들도 있다 그러고요.
경찰들, 멀쩡해 보이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멀쩡한 사람들도 멀쩡한 게 아니죠. 훨씬 어찌 보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단 교주한테 환장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또 제가 그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요. 그 우리 교단 선배고 제가 있던 교회의 제 전임 전도사 출신인데 그 양반이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막 그 제멋대로 이야기하고 막 하는지 그리고 무슨 뭐 전도하면서 바울이 고난 속에서 전도했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막 트렁크에 몇 시간씩 가둬놓기도 하고 막 뜨거운 걸로 몸을 지지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문자 그대로. 그런데 거기다가 더 기상천외한 일은 사람의 그 인분을 먹이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그 기자회견 갔다가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놀랬던 게 어, 그 피해자가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분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요. 그냥 이게 대충 목소리를 들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인지 좀 이렇게 어떤 성향이 좀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인지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목소리가 엄청 그 똑똑한 목소리. 나름 그 이 자기 어떤 신념도 분명하고 이런 목소리. 저런 사람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다른 분은 이제 그 방송으로는 그 목소리를 편집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내보냈으니까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진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잘못 순간 삐끗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아무리 뭐 내가 똑똑하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그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무슨 또 조금 다른 분위기긴 하겠지만 자기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게 맞나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다 몰아가니까 여기서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 이 인간이,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좀 뭐 불편한 이야기지만 종교 자체의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말이죠. 그 종교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직적이고 비판적인 얘기 못하고 또 질문을 못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비 종교도 그래서 한국에서 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그 종교 자체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성경에 다 있다 해서 무슨 질문을 해도 답변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들어보면 말이죠. 저렇게 거기 그 틀에서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말이죠. 좀 다양한 해석을 못하고 고지식하게 한 가지 그죠? 성경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어 그런 이제 세계관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집단적인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조건들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집단 내의 강력한 응집력입니다. 음, 개개인이 어떤 개개인의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없도록 강한 압력을 주는 응집력. 그래서 이제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동료들이 엄청난 압력을 줘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야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강한 압력, 응집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되게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종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종교 조직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굉장히 권위적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그게 더 훨씬 더 강력하고요. 음. 리더십도 조금 부드러운 포용적 리더십이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 집단적 사고, 집단적 바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때 동료들이 그렇게 압력을 주고 자기 검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안에서 역동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 상황에서 카리스마가 어, 리더십으로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그런 집단적인 바보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공동체가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소통을 안 하고 바깥에서 들려올 수 있는 어떠한 비판적인 사고나 이성적 사고라든지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그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온 무슨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런 집단, 종교 집단들은 거의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굉장히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해 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게요. 돈도 있어야 돼요, 돈.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돈이 있으면 말이죠. 카리스마도 있지만은 거기에 돈이 있고 돈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힘 강한 거 이것을 보이는 그런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나 무슨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상관없이 좀 무식해도 그래도 그거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다 하는 거는 좀 종교적인 쪽이나 이런 데가 좀 그런 것 같고, 어떤 집단이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과 연결되면.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여기 우리 한국의 국민의힘 그 더 당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 자신들의 이익하고 딱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눈이 뒤집히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잖아요. 니네 그러다 망해. 지금 다들 한국은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전히 아마 그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쪽에서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 뭐 예.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일반 여론을 볼 거 같으면은 그 탄핵 그 찬성하고 계엄령 반대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 당원들을 볼 거 같으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냥 그 계엄 그 지지하고 탄핵 반대한 그런 사람들이 그 두각을 나타내고 거거든요. 따라가고. 그래서 이 당 자체가 그 집단 전체가 다 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또 이러다가는 자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저는 하게 됩니다. 저 잘 양목, 모르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익인데, 사실 이익은 어, 정당 자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추구하는 바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익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익을 자기, 대변하느냐. 네. 자기, 정당은 원래 정치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국민의힘도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을 가지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이익이냐. 이제 거기에서 집단 지성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종의 탄핵을 부정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단절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어떤 정치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그 집단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거든요. 이익을 볼 땐, 전체 이익을 볼 때는. 근데 지금을 보면 자신의 생존을 점점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들을 하고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단의 사람들이. 그거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건데, 이제 집단 어리석음은 그거예요. 왜 이익을 추구하냐가 아니에요. 원래 이익 추구합니다. 근데 이익을 추구하는데 왜 자신의 선택과 모든 결정들이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냐. 거기에서 어리석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고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게 집단 지성의 정반대, 집단적 어리석음.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 지금 여기에는 집단적인 지성이 작동을 하지 않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큰 게 뭐가 있냐면, 위기 상황, 스트레스입니다. 위기 상황이 아까도 계속 이제 공포나 뭐 이런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집단적인 지성이 마비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은 그런 위기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범죄가 드러날 거에 대한 거, 아니면 정당이 해산되고 자기의 재산이 몰수될 거에 대한 그런 위기 상황에 들어서 하니까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못하고 점점 자신의 이익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극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결국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구구가 지금 당장 뭐가 큰 동아줄이 되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걸 잡는 거. 그 자체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있고 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나 그런 집단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극복할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해야 그 소위 말하는 집단의 그 무지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제가 하나 생각해 본 것은, 어,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면이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이 모든 지식이 알고리즘이나 AI 때문에 말이죠. 그 비판적인 사고나 과정, 뭘 탐색하는 과정은 제외가 되고 모든 게 결과, 제일 마지막에 뭐가 답이냐, 처방, 이런 것만 추궁하고 요새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편리하게 지금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지식인 줄 알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분석하고 또 깊이 있는 어떤 의미를 찾고 또 뭔가 대화를 해가지고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교환해보고 이런 기회가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하고 그냥 답만 가지고서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애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점점 더 비판적인 사고가 없어져 가지고서 그런 집단적인 어리석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점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제가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 막 제가 AI하고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보니까 말이죠. 재밌어요. 편리하고. 자꾸 그것만 하게 되거든요. 별걸 다 물어봐요. 뭐 데이터 모르는 거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또 주해가지고 말해서 뭘 이렇게 알아보고 또 디테일, 자세한 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거 경향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이런 집단적 어리석음이 되는 거에 더 그 기름 붓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예.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면은, 점점 그런 세상이 더 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 더 그런 조건이 더 커지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음. 이게, 야, 이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현 쌤 말씀하신 것을 조금 아까 그 국민의힘 사례 혹은 뭐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건데 이 눈앞의 이익은 굉장히 직자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당장 지금 뭔가 지지율이나 지금의 내 당권이나 뭐 이런 거는 눈앞에 AI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분석을 해주고 종합해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도 AI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AI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AI는 이건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다 복잡한 시각과 넓은 시각은 AI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역사적 사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긴 호흡의 시각. 보통 이거를 눈앞에 있는 어떠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뭐 신문 기사라든지 웹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보다 이거를 앞뒤로 한 30년 정도의 교훈들을 통해서 지금의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보다 큰 의미에서의 복잡한 사물의 복잡성과 그걸 단순화하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더 복잡하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집단과 우리가 더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결코 AI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AI가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는 저는 못한다고 확신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단적인 사고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집단 지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사고 구조를 통해서 복잡성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다 긴 호흡으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집단 바보가 아니라 집단 지성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브레인 롯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뇌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자체를 못하게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쇼츠, 릴즈, 혹은 유튜브 그런 걸 통해서 얄팍한 지식들이 음. 근시안적인 어떤 분석과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뇌를 이, 이른바 썩게 만들고 뇌의 구조를 정말 필요 없게 뇌의 복잡한 사고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이러한 시대가 정말 바뀌어야 되고 아까 이호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앞으로의 교육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물을 단순하게 보고 어,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거를 교육을 막 시켰는데 시험 보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반대로 사물을 복잡하게 이해하고 보다 긴 호흡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집단적인 바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요. 전그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좀 지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대세가 움직일 거거든요. 소위 그 바이스탠더, 방관자 입장에 가요. 자기가 그것을 고쳐보려고 또 좀
올바른 이야기를 해서 쓴소리를 해가지고서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선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고 반대할 것을 반대하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이 되는 것보다는 다 방관자가 돼가지고서 그래 너희들 그에 싸워야 나는 옆에서 그저 구경하겠다는 식으로 그 입장을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은 말이죠. 그게 무슨 힘이 없어요. 그런 세력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 집단적인 그 바보 만드는 그런 구조, 그거에 반대되는 구조를 그래도 집단을 만들면은 그래도 그것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아이, 뭐 내가 뭐 괜히 귀찮게 그거 말 일으키지 않고 나 가만히 있겠다. 해서 딱 방관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뭐, 소위 말하는 지석인 혹은 뭐, 그, 실제로 그 계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들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지금 뭐 어찌 보면 몇 명만 소리를 지른 것인데, 한편으로는 야, 이게 지금 점점 세상이 답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예. 점점 더 그것이 강화되겠구나 하는 오히려 그 희망보다는 현실이 진짜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어 조금 이게 오래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구닥다리 생각으로 옛날부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인텔리겐짜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텔리들은 인텔리로서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대학 교육 받고 뭔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운 이들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 일종의 윤리 의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일종의 80년대 탄압받고 감옥 가고 이러면서도 학생운동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해야겠다, 사회에. 근데 뭐 그게 꼭 반드시 그 학생운동, 뭐 데모하고 정치운동이 아니라 학문으로서도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지평 속에서 직장이면 직장을 한다든지 그런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근데 요즘에 일종의 그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바이스탠더 그냥 어, 옆에 그냥 서서 방관하고 그거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나쁜 계기죠. 그게 사회가 점점 집단적인 어리석음을 빠져나가게 되는 계기죠. 이게 윤리적인 다시 한번 각성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반드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반대의 소수 의견이 있을 때 그거를 참고 있지 말고 어쨌든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도 이제 여러 커뮤니티들을 막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다니면서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굳이 내가 댓글을 달아야 되나? 또 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규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언젠가는 다시 집단적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제 자신, 뭐 굉장히 작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저는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소비하고 내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수용하는 배워서 내가 소비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떤 의견이 있든지 그걸 표출하고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좀 더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싸움이 아니고 논쟁 혹은 디베이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생산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미국의 지금 정치에 대해서 또는 문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 비판하는 사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프리 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뭐 가리지 않고 핫소리 다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그분이 그 트럼프의 그 정책 같은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 들어올 거 같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논리적이고 말이죠. 많은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참 칭찬 아주 돋보이는 것이 그 자기가 할 얘기는 다 하거든요. 뭐 무서움이 없죠. 뭐 트럼프가 그렇다고 또 그렇게 큰 사람, 무서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또 안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약자만 건드리죠 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서 좀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다들 얘기들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이게 중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별로 그게 이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결국은 쭉 들어보니까 개인의 문제로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집단 안에서 나름의 어떤 분명한 사고 그리고 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사고와 어떤 삶의 패턴 이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막 누가 다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체적인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집단 어리석음에 빠질 때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그런 것만이 좀 이렇게 그 집단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음, 보완해 참,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답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는 네.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유튜브가 참 큰일이에요. 이게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 그 정동원 목사 집회 집회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말이죠. 1,3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1,300만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지금 뭐, 1,300명이 이런 얘기 모였나고. 하고서 그 동영상에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선전이죠니까, 예. 그런데 뭐 1,3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몇십만 된다고 하더라도 난 거기에 나가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나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집단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집단을 만드는 사람들, 나 참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난 그런 집회에 정말 나가서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막 그 기대 흔들고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요. 야, 정말 이 나라가 다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아까 양 목사님이 이 개인의 문제로 또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 집단적 지성과 집단적 어리석음의 문제는 절대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인이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그냥 집단 자체를 봐야 됩니다. 구조 자체를 봐야 돼요.
구조가 나빠진 구조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개인도 거기 들어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그냥 조직 자체를 봐야 됩니다. 구조 자체를 봐야 되고, 그룹 자체를 봐야 되고, 그 집단 자체의 구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걸 고쳐야 돼요. 왜냐면은 집단 자체의 구조가 그런 문제들을 만드는 구조라면은, 그리고 그게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하면 그 집단은 없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그리고 없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믿어야죠. 한국교회가 망할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혹은 종교 집단은 원래 본성상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깔아야 형성이 돼요. 그렇죠. 종교는 돌아가는 판이니까, 그게. 집단 집단적 어리석음을 굉장히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 공동체 아, 자체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집단적 어리석음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게 종교적인 형태 안에서 틀로 유지될 때는 그 안에서의 유지를 그 제가 저희 이제 뭐 선후배 동기들이나 친구들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되게 큰 교회들 하고 있는 분들 있지만은 작은 교회 하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한탄을 해요. 나는 어쩌면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교인이 막 서너 명 있는 교회들을 평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충성하는 교인들 10명을 못 만들었을까? 그 얘기는 그 집단 구조를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자기가 공동체를 건설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목회를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혹은 집단적인 지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인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 공동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활발하게 만들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나가고 그게 더 일종의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자체는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종교 집단은 일정 정도는 비판적인 구조를 틀어막고 카리스마로 그거를 꽉 잡아 있어야 그래야 그 구조 자체의 사이즈는 커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커지는 사이즈에서는 크거나 작거나 집단적인 퀄리티브 스피디티가 거기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 집단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계속 나쁜 결정들을 계속 생존의 나쁜 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없어지는 걸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구조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정광훈 집회는 사실 종교 집회입니다. 그게 정치 집회 같이 보이지만 사실 종교 집회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요소들을 해서 그 외연을 확장시킨 형태라고 저는 보는데 본질은 종교 집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집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것이 바보 같은데 그 바보 같은 거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땡겨 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여 먹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헌금을 거둬야 되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빼먹느냐, 돈을. 그게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가 이득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결코 그 구조를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개선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그냥 우리가 피하고 없어지고 망해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구조 자체를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구조가 잘못 병들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희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악용을 한 나쁘게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고 착취하겠다고 만든 구조는 예를 들면 통일교가 그 안에서 무슨 사람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는다고 통일교가 바꾸겠나요? 신천지가 바꿔지나요? 그렇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절대. 구조 자체를 손봐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를 손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희망사항이지만은 그래도 오래 가면은 망하는 것 같아요. 오래 가면은 전 뭐 신천지나 통일교도 말이죠. 뭐 돈도 많고 뭐 아주 굉장히 크게 됐지만은 저런 구조를 가진 집단이 결국은 100년이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뭐 자멸을 합니다만은 그 우리 수명이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 뭐야 지금 그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말이죠. 난 참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근데 그것도 좀 기다려야지 뭐 당장 그게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제 살아생전에 그것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또 질질 끌고 말이죠. 그래도 득세하고 그리고 전 한 가지 참 뭐 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게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공천받고 그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당선이 될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국민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 당선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당에서는 그래도 공천을 받아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따라가는 모양인데 저는 긴 안목에서 볼 것 같으면요. 저 당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저는 뭐 그것을 바란다는 것보다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먹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해체 해체될 가능성도 최근에 이제 법적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당선 무효라든지 이런 소송을 통해서 어,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저는 해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빨리 해체되고 빠르게 뭔가 재건이 되어야 뭐 보수 세력도 뭔가 자기들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바라기도 하고 그게 지금 저런 방식으로 오래 가면 갈수록 더 계속 없어져 소멸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TK에서는 찍어줄 겁니다. 그래도. 네. 그게 문제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영상 사이코패스 관련한 영상을 보다가 지금도 그게 그 결론 거기서 이야기했던 그 결론이 너무 이제 명확하고 분명해서 살아가다가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무조건 피해라. 무조건 피해야 된다. 네. 그거밖에 답이 없다. 이제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오늘 쭉 들어보니까 어떤 집단의 어리석음이 보이거든. 예, 무조건 피해라. 피해 나와야 된다.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계속 내부에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어, 저도 이제 오래 전부터 드렸던 말씀이 그냥 나와라. 답이 없다. 예. 처음부터 전 그러지는 않았는데, 몇 해 전부터는 이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와서 좋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답이 없다. 예, 나와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자, 이제 좀 마치면서요. 네, 한 말씀씩 마무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구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집단적인 지성을 회복하려면 저는 그 집단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시각, 그러니까 내부자적 시각이 아니라 외부자적 시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단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음, 혹은 그것을 어,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그 집단 자체가 그나마 나쁜 결정들을 피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외부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혹은 그것들을 굉장히 공격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런 내용들 자체가 방어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려면 오히려 이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환경 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고들이 생기고 그런 비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계속 악순환이 빠져서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그렇게 더 나쁘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비판을 내부든 외부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들이 되어야 어떤 의견도 묵살되지 않고 그 의견을 존중받고 이런 태도들이 되면 그 구조가 그 집단이 그래도 나름 집단적인 바보가 아니라 집단적인 지성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듣다가 저도 좋은 말씀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제 듣다가 저는 제가 좋은 말씀인데,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 뭐, 결국 망하는 수밖에 없어, 답이. 제가 볼 때는. 예. 그래도 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용기를 내 가지고 쓴소리를 하고 자꾸 이제 그 비판적인 사고로 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 집단적인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그 세력하고 싸워야지. 그 양 목사님 그 피하시기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양 목사님이 하시죠 뭐. 늘 쓴소리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올바른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서 그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집단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는 좀 세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또 하나 생각났는데 왜 지식인들이 자꾸 그런 점잖은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냐면 비판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지식인들 자체가. 음, 그리고 지식인들이 나쁜 사람 되는 걸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그래요. 그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그게 큰 차이인데 사람들이 날 싫어해도 괜찮다. 내가 사람들한테 욕 먹어도 뭐 까짓 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냥 음, 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이고 좋다는 칭찬 듣고 싶은 사람이면 그거 자체가 이미 안 되고요. 그냥 어차피 욕 먹는다. 욕을 더 먹느냐 덜 먹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쓴소리도 하고 뭐 저기 하는 거죠. 그런 지식인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저를 이렇게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다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렇게 선택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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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단적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목소리를 자기가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깨달은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또 있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이용 박사의 말씀 듣도록 하고요. 네, 양희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카타쿠냐니 삼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